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한 가족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치유의 모임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희망이 되었는지, 그리고 서로를 미워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는지 이 사연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희망하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김미영입니다. 대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7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집살이려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네요. 결혼 초기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걸 넘어서 제가 친정에 가는 걸 완벽하게 차단하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지적인 분이셨습니다. 여자대학교 나와서 줄곧 교사 생활을 하시다 퇴직하신 이른바 엘리트 시어머니셨죠. 하지만 그 세련된 외모 아래 숨겨진 본성은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결혼 첫 명절 저는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장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친정 가려던 건데. 그때는 정말로 편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죠. 두 번째 명절에는 제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출발 직전에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올해는 못 가겠네. 세 번째 명절에는 갑자기 시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가는 걸 만류하셨죠. 미영아, 이럴 때 며느리가 있어야지. 내가 없으면 누가 간호를 하니? 그런데 제가 친정을 포기하고 시아버지 간호를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시아버지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매번 제가 친정 가려고 하면 뭔가가 터져요. 여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강하게 대처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 시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었나 봅니다. 미영아,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거짓임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특히 처제를 가졌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잠시 친정에서 쉬겠다고 했더니 미영아, 첫 아이 임신했을 때가 제일 중요해. 시댁에서 지내야 아이도 건강하고 집안의 기운도 받지. 시어머니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관심 어린 조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달랐죠. 제가 친정에 가는 걸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던 거예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더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더 몰아붙이셨죠. 임신했다고 꾀병 부리면 안 돼. 나는 내 아버지 임신했을 때도 시장 장사하면서 꿋꿋이 버텼어. 어머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요즘 며느리들은 이게 다 편하게 살아서 그래. 내가 직접 보살펴 줄 테니 친정은 생각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체크하시더니 친정엄마가 전화만 해도 쫑알거린다며 눈치를 주셨죠. 임신 5개월 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임신한 몸으로 이 먼 길을 가겠다고? 어머니, 저희 집이 차로 2시간밖에 안 걸리는 2시간이면 짧은 거야. 유산되면 책임질 거야. 결국 저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그만큼 너랑 아기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해해. 시어머니의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심지어 보는 TV 프로그램까지 간섭하셨죠. 미영아, 너는 내 며느리인 동시에 내 첫 손주를 가진 사람이야.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시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신 거죠. 첫 애기는 시어머니가 받아야 해.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그렇게 저는 출산할 때도 친정엄마 대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제가 진통으로 힘들어할 때도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하셨죠. 아이고, 요즘 애들은 조금만 아파도 난리야. 출산의 고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36시간의 진통. 그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죠. 얼핏 보면 자상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몰래 친정엄마와 연락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랑 잠깐만 통화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전화야. 진통하는데 정신없어서 안 좋은 소리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매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진통이 심해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더한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너무 아파요. 쯔쯔, 내가 나을 때는 말이다. 시어머니 앞에서 눈도 못 깜빡였어.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죠. 미영이가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끼어드시더니 영주야, 너는 밖에서 기다려. 내가 들어갈게. 그렇게 수술실에서도 시어머니가 제 옆을 지켰습니다. 마취 때문에 의식이 몽롱해질 때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친정에 자주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말렸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수술하게 된 건 아니죠?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친정엄마는 여전히 병원 면회조차 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산모에게 안 좋다며 막으셨거든요. 아들이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하루는 친정엄마가 몰래 면회를 오셨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치셨죠.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죄송해요.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아이고, 산모한테 좋지 않으니 오늘은 돌아가세요. 나중에 미영이 건강해지면 연락드릴게요. 산후조리원에서의 3주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 병실을 차지하고 계셨어요.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과 즐겁게 면회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감시관처럼 저를 주시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만지기라도 하면 한숨을 크게 내쉬시곤 했죠.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도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모두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특히 수유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모유 수유 방식을 지적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애가 젖을 잘못 물잖아. 내가 키울 때는 말이야. 간호사가 산모가 편안해야 모유가 잘 나온다고 조언했음에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간호사가 나가면 더 심하게 저를 나무라셨죠.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편하게만 하려고 해.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편한 줄 아나?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붓기가 빠지지 않은 몸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어머니의 지적을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짧게 다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가 산후조리원에 자주 오면 좋을 게 없다며 만류하셨기 때문이죠. 남편이 올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어머님이 잘 봐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선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몰래 일기를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과 말씀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퇴원하기 전날 의사 선생님께서 산후우울증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극구 말렸지만 저는 조용히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 증상이었습니다. 김미영님, 산후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꼭 필요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 제가 잘 돌봐줄 테니 걱정 마세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놀라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저희 집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였죠. 남편은 물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움이 아닌 완벽한 감시와 통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68평방미터 약 20평짜리 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3명의 어른과 갓난아기가 함께 살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온 집안이 시어머니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시어머니의 기상과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크게 내시면 무조건 일어나야 했죠. 미영아, 벌써 5시 반이야. 애기 젖 먹여야지. 어머니, 방금 3시에 먹였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애가 말라깽이지. 내가 키울 때는 2시간마다 꼬박꼬박 먹였어. 피곤이 극에 달해도 말대꾸는 꿈도 못 꿨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민첩하고 깨어있는 며느리여야 했으니까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 하면 요즘 애들은 게을러. 애 낳고 누워만 있으니 살이 찌지. 기저귀를 갈 때도 시어머니의 참견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새 기저귀로 갈아채면 어김없이 다시 확인하시곤 했죠. 아니, 이렇게 느슨하게 채우면 어떡해. 아기가 움직이면 다 흘러내리잖아. 분유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유가 부족해서 분유를 보충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타는 분유의 농도까지 체크하셨어요. 너무 되게 탔어. 애가 체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다시 타줄게. 식사 시간은 더욱 지옥 같았습니다. 산모에게 중요한 것이 영양 섭취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은근히 지적하셨죠. 미영아,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 살이 쭉쭉 찔 텐데. 아범이 싫어하면 어쩌려고. 시어머니의 통제는 점점 더 교묘해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걱정해서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장악하려 하셨죠. 특히 친정 가족들과의 연락을 차단하시는데 혈안이 되어 계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주시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제게 심부름을 시키셨죠. 미영아, 마트에 가서 두부 좀 사와라. 아기 방 좀 청소해라. 같은 핑계를 대며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날이면 그날 저녁은 꼭 시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특히 제가 울었다는 걸 아시면 여자가 시집와서 울면 친정에 재수가 없다던데. 내 부모님 걱정은 안 하니? 이런 은근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물을 무기로 삼으셨고 저는 점점 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익숙해질 무렵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죠. 밤에는 아기가 잠들면 몰래 베란다에 나가 훌쩍거렸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아시는지 베란다 문을 열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셨죠. 밤 공기 쐬면 감기 든다고 몇 번을 말해. 낮에는 제 육아 방식을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엄마가 달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셨고 아기가 잘 자도 너무 오래 재워서 문제라고 하셨죠. 특히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이유식은 맛도 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이런 걸 애한테 먹이면 어떡해. 내가 특별히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해야지.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와주러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미영아, 내가 없으면 아기 우는 소리가 동네방네 다 들린다며. 이웃들이 다 걱정한다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이웃들에게 제가 애를 잘 못 본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 와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고.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는 제 정신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이면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기의 이유식을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이유식은 매번 쓰레기통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돼. 우리 손자는 특별해야 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직접 가져오신 이유식을 먹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식에는 아기에게 해로운 조미료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절대 넣지 말라고 하신 재료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세 남매를 이렇게 키웠어. 너보다 육아 경험이 30년은 더 많아. 아기의 건강이 걱정되어 남편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다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 세대에는 다들 그렇게 키우셨대. 점점 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뒤에서 지켜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도 뭐하냐며 문을 두드리셨죠. 아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와 놀아주는 것조차 못마땅히 하셨어요. 아기는 엄마랑만 놀면 안 돼. 할머니랑 놀아야 더 영리해져. 그러다 아기가 저를 찾으며 우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지셨습니다. 아니, 이 애가 왜 이렇게 엄마만 찾지? 내가 매일 이렇게 돌봐주는데. 육아 일기를 쓰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기의 성장을 기록하는 걸 보시더니 뭘 그렇게 열심히 써? 나중에 시댁 흉보려고? 그때부터 일기는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써야 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하루하루 겪는 일들을 기록했죠.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 하루는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아기 분유 타기, 시어머니의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쉴 틈도 없이 하루가 흘러갔죠. 특히 시어머니는 제 식사 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아침은 7시 30분,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거 지켜. 애 가진 이후로 살이 너무 쪘어. 임신 전 47kg였던 제 몸무게는 출산 후 54kg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상 범위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돼지가 된 것이었죠.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야 했고 식사량도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만큼만 먹어야 했습니다. 너무 먹으면 남편이 싫어할 거야. 우리 아들이 날씬한 여자 좋아하거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치킨, 피자를 시켜 드셨습니다. 드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죠. 나는 나이 들어서 살 안 쪄. 너처럼 젊은 애들이 조심해야지. 시어머니의 집착은 제 옷차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소매 티를 입고 있었는데 아니, 시어머니 계신데 그게 무슨 옷차림이야? 팔이라도 가려.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결국 긴팔을 입어야 했습니다. 화장도 마찬가지였죠. 화장을 안 하면 며느리가 꾸미지도 않고 다닌다고 하시고 화장을 하면 아기한테 해로운데 화장을 왜 하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구들과의 만남도 철저히 차단하셨습니다. 육아 모임에 나가려고 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 만나봤자 뭐해. 애기 키우는 법도 모르면서 모여서 수다나 떨고. 아기를 데리고 마트에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장을 보시겠다며 제게는 집안일만 시키셨죠. 그러면서도 매일 밤 남편에게는 우리 며느리가 하루 종일 애기랑 놀기만 하더라. 집안일은 내가 다 하지. 시어머니의 통제는 SNS에까지 미쳤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아기 사진을 올리면 바로 전화가 왔죠. 미영아,
우리 손주 사진을 왜 남들한테 보여? 애기한테 안 좋아. 당장 내려. 심지어 온라인 맘카페 활동도 감시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짜 계정으로 제가 자주 가는 맘카페에 가입해서 제 글을 모니터링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안 건 제가 육아 고민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점심을 드시면서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욕하는 게 취미래. 맘카페 보니까 시어머니 욕 엄청 하더라. 넌 안 그렇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때부터 온라인상의 제 활동은 더욱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친정 부모님과의 연락을 방해하시는 거였습니다. 친정에서 전화가 오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제 옆에 서 계셨고 통화 내용을 다 들으셨죠. 어머니, 네. 저 잘 지내요. 아기도 잘 크고 있어요.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시어머니의 훈계가 시작됐죠. 시집 와서 친정 생각만 하면 안 돼.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명절에는 더 심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게 산더미 같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친정에 갈 시간을 뺏으시려는 거였죠. 미영아, 이번에는 동태전도 부치고 잡채도 하고. 아, 시루떡도 해야 되나? 친정에 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아기가 아프다고 하시거나 갑자기 제사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정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그날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정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119가 왔는데도 혈압이나 맥박은 정상. 결국 저는 또다시 친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기는 점점 더 교묘해져 갔습니다. 특히 남편 앞에서는 완벽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다 하겠대. 실제로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간섭하시면서 결국 제가 포기하고 나면 당신이 다시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아이고, 며느리가 설거지도 못해서 내가 다시 했어. 남편의 양말 한 짝이 없어져도 저의 탓이었고 아기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제가 잘못 키워서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야근을 하는 것도 집에 있기 싫어서라며 저를 탓하셨죠. 시어머니는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려 하셨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 좀 오래 있었더니 젊은 사람이 화장실에서 뭘 그리 오래 해. 설마 몰래 친정이랑 통화하는 건 아니지. 점점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거실에 있어도 방에 있어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아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애기는 할머니가 봐야 해. 너는 집안일이나 해.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친정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대발광을 하신 거예요. 그날따라 친정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꼭 가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집중도 못하게.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짐을 챙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미 몰래 도망가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도망이라뇨? 제가 죄인도 아닌데 왜 도망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신데 가보는 게 잘못인가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말대꾸하는 거 배워서. 시집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다고. 시어머니는 한숨도 자지 않고 아기를 돌봐주셨다며, 저의 육아를 도와주셨다며, 집안일을 가르쳐 주셨다며, 그동안의 은혜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도움이 사실은 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밤새 아기를 보시는 것도, 집안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모두 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거였다는 걸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뭐라고? 내 삶. 시집 와서 무슨 내 삶이야? 넌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우리 아들의 아내고, 우리 손주의 엄마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녹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노려보시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폭언과 위협, 그리고 방금 전의 분노와 조종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몰래 설치해둔 CCTV 영상들이 그 안에 있었죠.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몰래 뒤지시는 장면, 아기 이유식을 몰래 버리시는 장면, 친정에서 온 택배를 숨기시는 장면.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실까요? 제가 바보 같아 보이셨나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 몰라보시다니.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에 숨어서 일기를 쓰고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CCTV를 설치하면서 이 순간을 준비해왔죠. 특히 어머니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신 장면도 있어요. ATM CCTV랑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하신 것도 다 찾아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오신 비밀이었는데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듯했죠. 이런 걸로 위협하려고? 너 이러면 우리 아들이. 아들분께도 다 보여드렸어요. 방금 퇴근하고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발소리.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죠. 시어머니는 순간 극적인 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영주야. 내 와이프가 이상해졌어. 엄마를 협박하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보낸 증거 자료들이 든 태블릿이 들려 있었거든요. 출근하기 전 남편의 회사로 모든 자료를 보냈던 겁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매일 밤 기록을 모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각을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해 두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도박에 사용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카드와 도장을 몰래 복제하셨더라고요. 제가 잠든 사이 지갑을 뒤져서 카드를 빼가고 새벽에 ATM에서 돈을 인출하신 거죠. 그 돈은 고스란히 불법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진짜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다가 갑자기 극적인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그래. 다 내 와이프 잘 되라고 한 거야. 도박으로 번 돈으로 너희 집 보증금도 넣어주고. 하지만 그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이 제 통장에서 빼낸 금액의 2배가 넘는다는 증거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삶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린 일, 심지어 제 이름으로 대출을 알아본 흔적까지.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두신 제 약점 리스트였습니다. 메모장에는 친정아버지 빚, 유산 전력, 학창시절 남자관계 등이 적혀 있었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협하는 데 쓰시려고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유산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유산은 사고가 아니었더군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 음식에 뭔가를 타셨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병원 검사 기록과 약국 CCTV, 그리고 시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영주야. 이건 다 오해야. 엄마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준비한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거실 한켠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과거 범죄 기록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기록, 10년 전 다단계 사기 가담 혐의. 모두 완벽하게 은폐해오신 일들이었죠.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님. 제가 바보처럼 보이셨나요? 아니면 제가 영원히 당신의 통제 아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계획이, 모든 통제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의 역전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연습하신 듯한 연기력을 총동원하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셨죠. 아이고, 가슴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연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시며 건강하게 웃으시던 영상도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기는 그만하시죠. 어제 동네 사우나에서 친구분들과 수영도 하시고 고스톱도 치시고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듯했죠. 사실 저는 6개월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동안 저도 조용히 시어머니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 그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더군요. 다만 그들은 참지 못하고 이혼의 길을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렇게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시는지 알아냈어요. 어머님도 똑같은 시집살이를 하셨더군요. 돌아가신 큰어머님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처를 건드린 듯했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그분도 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돌아가신 시할머니 밑에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셨더군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30년 전의 낡은 일기장에는 지금 제가 겪은 것과 똑같은 고통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지 못하게 막은 일, 음식을 트집 잡은 일, 남편 앞에서 모욕을 준 일. 시어머니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저에게 물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시할머니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중에 며느리를 보거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시어머니의 떨리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악습을 대물림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저주처럼 이어지는 시집살이의 고리. 하지만 어머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이 받으신 고통을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해서 그 아픔이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편에서 저를 외면했는지 그 죄책감이 밀려온 듯했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왜 진작.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악순환을 끊으려고 해요. 제가 언젠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절대로 이런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오신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죠. 그분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난 그저 우리 영주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할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던 거짓말들,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신 기록들, 도박장에서 찍힌 CCTV 영상들.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 부모님께 보내신 익명의 문자들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악의적인 내용이었죠. 어머님, 제가 그렇게도 미우셨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신 채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라도 하신 걸까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듯 했죠. 그저 벽만 바라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뱉은 강력한 한마디였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놀라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영주야, 엄마가 겪으신 고통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와이프를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순 없잖아요. 엄마도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쓰신 일기장입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제가 겪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오늘도 시어머님께 꾸중을 들었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집은 마치 감옥 같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테니까요. 특히 마지막 장에 적힌 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며느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되면 꼭 딸처럼 대해주겠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일기장을 보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써내려간 약속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달으신 걸까요? 그저먼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일기장을 찾아내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몰래 전해주신 거였어요. 큰 상자 속에 고이 모셔져 있던 일기장과 함께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20대의 새 신부였던 시어머니, 첫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시던 모습, 그리고 시할머니와 함께 찍은 긴장된 표정의 사진들. 한 장 한 장이 시어머니의 인생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속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나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깨달으시는 듯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할머니 생전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내는 사과의 편지였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였구나. 너는 절대 나처럼 되지 말거라.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그 악습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셨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어머니의 가슴에 닿은 걸까요? 한참을 말씀을 못하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감추고 계셨던 본인의 상처와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하셨는지를. 밤마다 혼자 우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참으셨다는 것도, 친정에 가고 싶어도 못 가셨다는 것도. 시할머니께서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셨다고 합니다. 머리 모양부터 옷차림, 걸음걸이까지. 심지어 남편과의 대화 내용까지 보고받으셨다고 해요. 지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죠. 나도 정말 힘들었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시어머니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야 찌팡된 것 같았어. 그런데 왜 나는 똑같이.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흐느끼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 연민? 아니면 이해?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시집살이의 폭력적인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했죠. 시어머니의 고백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할머니에게 당했던 이야기들, 참아야만 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가해자가 되어버린 과정까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도 아내가 겪은 고통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된 걸까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의 트라우마는 하룻밤 만에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고, 저희 부부는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친정 방문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생겼죠. 한 달에 최소 2번은 친정에 가기로 했고, 명절에는 친정과 시댁을 동등하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2번씩 정신과 상담을 받으셨고, 상담 내용을 저와 공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조언으로 트라우마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안에는 30년 전 시할머니와의 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시할머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를 깨우는 것, 음식을 트집 잡는 것, 친정 방문을 막는 것. 모든 게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의 복사본이었던 거죠. 남편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편에서 저를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를 보호하기 시작했죠. 특히 명절 때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이프도 친정에 가야 해요. 우리 집안만큼 장모님 댁도 중요하니까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옛날 버릇이 나올 때면 스스로를 체크하시고 사과하시는 법을 배우셨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생활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으셨고 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시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가족 상담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간이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신 날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면서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보다는 이해가, 원망보다는 연민이 앞섰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제는 명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혼자 주방을 장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의 비법을 공유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비빔밥 레시피와 제 잡채 레시피가 만나 새로운 명절 음식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친정 방문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안하실 때도 있어요. 미영아, 이번 주말에 친정 가봐. 내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다며. 가장 큰 변화는 아이와의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내 손주라는 독점적인 태도가 아닌 함께 키우는 마음으로 바뀌셨어요. 아이의 육아 방식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오히려 조언을 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그날의 컨디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옛날 버릇이 도지실 것 같은 날이면 시어머니 스스로가 먼저 거리를 두십니다. 미영아,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 또 옛날로 돌아갈까봐. 이런 날이면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방식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시어머니는 주로 산책을 가시거나 명상을 하시고 저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건강한 경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요즘 자서전을 쓰고 계십니다. 한 시어머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와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계시죠. 때로는 저에게 원고를 보여주시면서 조언을 구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더 잘 보이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어머니가 다른 시어머니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신 거였습니다. 치유의 모임이라고 이름 붙이신 이 모임에서는 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진 시어머니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처럼 대물림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어. 치유의 모임에서 시어머니들은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을 만나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셨죠. 내가 당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시키지 말아야지. 그게 내 마지막 사명인 것 같아.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어요.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제가 간식을 준비해드리기도 하고 아이가 그린 그림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시죠. 미영아, 너랑 우리 손주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물론 아직도 가끔은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치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현재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